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확진자 수도 줄어들었지만 깜깜이 감염이 좀 줄어든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사실 이 분모, 분자를 봐야 되는데 이 분자 숫자도 줄고 분모도 줄었기 때문에 이 깜깜이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5% 이상입니다. 5% 이상이라는 의미는 제가 이런 표현을 환자분들한테 많이 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고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증상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젊은 분들만 있는 그런 집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하면 증상도 없고 본인도 인지를 못하고 우연히 검사도 안 하니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그 바이러스가 면역이 약한 군의 취약군으로 불똥이 튀게 되면 그때 환자가 나오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5명의 환자가 어제 확진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19의 특성은 아무리 여름철에 습하고 더워서 활동이 떨어졌지만 한반도의 코로나19는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깜깜이 감염이 줄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염을 우리가 모르다가 아는 게 그 정도고 실제로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근데 우리가 오늘 논란이 됐던 건 외국인 치료 비용입니다. 이게 비중이 큰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비용적 측면으로 보면은 여러 통계 차이가 있긴 한데요. 한 709명 정도의 외국 국적자분들을 치료를 해서 지금까지요. 32억 정도가 들었다고 하면 숫자적으로 보면 한 490만 원 정도 또는 어떤 다른 통계 보면 1인당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신호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을 모두 다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다만 일부에서 대한민국에 가면 치료가 무료이다라고 하는 그런 낭성들이 퍼지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입국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입국자에 대한 외국 입국자에 대한 그런 상호 평등 정리에 따라서 치료비를 부과하겠다. 이건 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상호주의 찬성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런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거의 우리 국민이 거기서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인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나라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외국 국적자도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외국인 모두 다 자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평등주의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국적자가 국내에서 발병을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거기에 준하는 치료비를 먹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주의 제도가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그 이유는 이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해서 치료에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는 국가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신호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호들이 앞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국적자를 양성 판정받은 경우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 그 상호 국가의 환자가 대한민국 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정은경 본부장은 어떤 치료 비용보다는 격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입원하신 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음압병상에 있을 것 같고 호흡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증 환자분들은 현재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모두 입원해서 관찰을 하거든요. 관찰을 한다는 것은 발열이나 호흡 상태 또는 산소 포화도 등을 보면서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치료적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고가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말씀은 치료적 비용보다 격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이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격리에 대한 비용 부담도 물론 지금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죠. 외국인의 경우에. 모두 다 1인실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 병동을 비우기 때문에 기회비용, 즉 그곳에 다른 환자분이 입원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다 부담을 하는 거라서요. 그런 의미로 격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감염된 분들의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보면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베트남에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그 격리를 벗어났습니다. 통제를. 이런 경우에 좀 징벌적 무슨 조치가 필요한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미 2달여 전에 그 외국 국적자분이 자가격리 중에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인도돼서 강제 출국을 했고요. 어제 그렇죠? 김포공항 자가격리 시설에 있던 외국인 3분이 그 불미스럽게
탈출했다 이런 예.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바로 신원을 확보해서 강제 출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우리가 뭐 늘 궁금한 백신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예상보다 빠를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자꾸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미국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백신에 대한 예. 기본적인 생각은 이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왔던 사람으로 예. 이 뉴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하는 예. 마음이 큽니다. 3상이 진행되기 전에 두 번째 임상인 2상에서 중화항체, 즉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3만여 명의 안정성 평가가 바로 들어간 것은 좀 신속한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번에 3만 명 정도로 신속 임상이 진행돼서 미국의 경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75% 이상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항체가 우리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예. 이 백신으로 그리고 예방 접종으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한 80%까지 그렇습니까? 왔다고 말씀드릴 수 예. 있습니다. 다만 예. 홍역 예방 접종인 경우에는 예. 어렸을 때 우리가 2번 예방 접종을 하면 평생 면역이 가는 중항체를 갖게 되지만 예.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맞는 것처럼 이것이 중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는 것이 6개월 또는 8개월 이상 지속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70년대에 미국 포드 대통령 시대입니다. 예. 이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의 예방 접종을 급속하게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길리안 바레와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속 임상도 좋지만 예방 접종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코로나19가 전시 상황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치명률이 치솟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안정성이 예. 도모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무엇보다 제1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상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방 어떻습니까? 접종이 예. 지금 이 미국의 진행 속도를 봐서는 올해 안에 생산이 가능한 속도가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 생산이 돼서 시장에 나와서 정부에서 권유를 했을 때 최종 소비자인 우리 예. 국민이 그것을 찾아서 맞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행률도 만 65세 이상이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우리가 국가 접종인 경우에는 굉장히 높지만 네. 2, 3, 4, 50대 젊은 군에서는 굉장히 낮았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자면 예. 시장에 나온 것과 그것이 예방접종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3상의 의미가 어떤 굉장히 다수의 분들한테 이게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가 검사하는 단계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상은 유효 물질인지 예. 두 번째는 그것이 인체 실험을 했을 때 그 중화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럼 세 번째는 중화항체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더불어서 예방접종 후에 특별한 합병이 없고 그걸 통해서 집단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이 이루어지면 원래 중앙체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나오는데 왜 이번엔 안 나오는? 너무 서둘러서 그런 건가요? 그 우선은 기간이? 예. 일상이 그 미국의 한 회사 기준으로 보면은 예. 이상이 끝나고 나서 최소 2년 정도 기다려서 이상을 예.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그걸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건너뛰고 바로 이제 예.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상 발표에서 중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나이 군이 있는데 고령인 군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예. 그 부분은 아직도 저한테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령인 경우엔 중앙체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회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변이가 있어가지고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란 사실 자체를 어떻게 숨기는 방법으로 변이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 맞습니까,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치료제라든지 예방 접종하는 데 있어서 이 바이러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바이러스가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걸 보통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돌기처럼 튀어나온 부분인데 예. 그것을 모양을 스스로 변형을 시키면 치료제가 접근하는 걸 막거나 예. 또는 예방 접종으로 중앙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가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의 균주가 다르고 변이에 따른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진 걸 막기 위해서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이 백신 개발했다 헛일되는 일
안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까지는 좀 강한 우선 건가요? 에볼라 예. 예방접종 관련해 말씀을 드리면 에볼라에 관련돼서 예방접종이 1상, 2상까지 진행됐지만 3상으로 못 진행했던 거는 환자군을 구하기 어려웠던 예. 것도 있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은 예방접종들이 개발이 되고 사라지는 이유는 중앙체의 지속 기간, 안정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거는 신속 임상이고 급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개발됐어도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백신 자체의 변이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개발되고 안정성이 있는데도 안 들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예. 기본적인 틀은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백신의 틀은 같고 변이에 맞춰서 계속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도 그 예. 기본 틀은 같고 변이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